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6월 6일입니다만은 이 방송, 이 강의가 올라갈 날은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2주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강의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올릴 강의를 미리 서울에서 찍고서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사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국의 6월 1일 날 국방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6월 1일자로 간행됐는데 국방부에서 나온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서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국방 정책을 이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는 요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국제 시사 최첨단 뉴스를 오늘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또 저한테 매일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러는 또 지인이 있는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겠는데 2020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벌써 미국은 아직도 1년 반, 1년 반이지만 이제 거의 6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대통령 준비가 이제 이미 이제 본격 궤도에 오르는 순간인데 퀴니펙 대학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아직 민주당 후보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가 지금 24명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24명 중에 제일 선두주자가 조 바이든이라는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오바마와 경합을 했는데 대선에 나가지는 못했죠. 하여간 후보로서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48%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44%의 현역인데 지금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됩니다. 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정도 저 정도 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2021년에 취임을 할 테니까 만 79세의 대통령이 되는 미국 역사상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겁니다. 제일 연장자 대통령. 지금까지 제일 연장자 대통령 기록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70의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바이든보다 4살 정도 어립니다. 그런데 미국에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통계는 학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키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미국 역사상 항상 키가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조 바이든은 183cm고 트럼프는 190cm니까 둘 다 큰 키지만은 트럼프가 7cm 정도 더 큰, 이것이 이제 의미를 조금은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큰 사람, 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겠죠. 체격이 더 큰 사람 또는 인물이 더 잘생긴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하고 닉슨 대통령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TV 토론을 벌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젊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훨씬 유리했다라는 그런 설명도 나왔었는데 하여간 미국에서는 키가 큰 사람이 되는 경험적으로 맞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근데 왜 그것이 맞느냐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가운데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널드 윌슨 레이건. 그래서 윌슨이에요. 조지 W 부시 하듯이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요 가운데 이름 스펠링이 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또 속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로 경험적으로는 맞는데 체계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 체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학술적인 말로 systematic import라고 합니다. 가운데 이름이 길어서 대통령 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는 그게 맞더라도 그런데 키가 크다는 거는 경험적인 의미로 맞는데 시스테믹 임포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더 큰 사람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는 그 설명이 되니까 하여간 뭐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레이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49주를 석권할 때도 대통령 선거하기 한 달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다만 재미로 지금 바이든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전번 그 강의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저 푸틴이라든가 김정은 같은 폭군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다. 자기는 안 그러겠다 해서 김정은이 화가 나가지고 IQ 낮은 인간이라고 이제 조롱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 IQ 낮은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스마일이 나온다. 미소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정치 내에서 이제 말썽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문드문 인용하는 학자고 내가 이 사람하고 생각의 궤는 다르지만은 이 사람 글을 그래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아이안 브레머라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뭐 4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아이안 브레머라는 사람이 트윗을 보냈는데 그 트윗에 뭐라고 썼냐면은 트럼프가 동경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트를 했습니다. 김정은 is smarter and would make a better president than sleepy Joe Biden. 조 바이든은 이제 그 트럼프가 슬리피, 항상 졸리는 눈을 하고 있는, 항상 졸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데 저 졸리는 조 바이든보다는 김정은이가 더 똑똑하고 대통령을 하려면 더 잘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짜입니다. 이 가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참 그래도 신뢰성을 받고 스탠포드 대학 정치학 박사고 자기 나름대로 꽤 괜찮은 이론도 만들었고 저는 저 사람이 쓴 그 슈퍼파워라는 책을 아주 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책도 많아요. 최근에는 뭐 우리와 저들 해가지고 세계화에 관한 뭐 글로벌리제이션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저 말을 하지 않은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우파 보수 이 농객들한테 뭐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쌓아온 명성에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페이크 뉴스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그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이커브 띠어리라는 이론이 있는데 Y축은 정치적인 안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X축은 그 나라가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정된 나라는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국가가 오픈된 나라, 개방된 나라는 정치 안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개방되지 뭐 독재 국가일수록 정치 안정도가 내려가는데 정말 독재가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정치 안정도가 오르는 겁니다. 정말 초독재 국가는 안정적이에요. 엉성한 독재 국가는 형편없는 거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되면 될수록 정치 안정도가 높아진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제이 커브를 볼 겁니다. 이런 아주 그 재미있는 이론을 만들기까지 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수한 정치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 사진 한번 보세요. 타임지 2016년 8월 22일자입니다. 예, 딱 보면 도널드 트럼프라고 아시겠죠? 멜트다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좀 뭐 그냥 목소리만 시끄럽고 떠들지만은 너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이죠. 11월 첫째 화요일인가 그런데, 그거 하기 바로 한 열흘 전 정도에 타임지에서 토탈 멜트다운 트럼프 끝났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대통령의 트럼프가 이긴 것이죠.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보통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싫어해요. 제가 사실은 타임지를 저도 한 십수년 아예 그냥 고정 독자로 받아보다가 이 이후에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이 잡지를 끊었습니다. 끊을 때 제가 왜 끊냐고 그러길래 나랑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서 내가 보기가 피곤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근데 바로 이안 브레머라는
학자가 이 타임즈의 편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미우면은 선거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트럼프가 다음번 대통령 또 되리라고 보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다른 조건이 뭐 특별한 뭐 정말 그 다른 요인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면은 미국의 말이죠. 미국의 그 워킹 클래스라는 워킹 클래스가 이제 뭐 미국 사람들 중에 제일 숫자가 많죠. 당연히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트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워킹 클래스가 보통 미국의 중산층을 얘기를 하는데 세계화 시대 때 미국에서 제일 득을 보지 못한 계층이 바로 그 워킹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선거할 때 그랬죠. 320만 명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320만 명이면은 한국 사람은 그게 커 보이지 않는데 미국에서 그 주들, 미국에서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 주가 많습니다. 100만 명이 안 되는 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20만이라고 그러면 주 몇 개를 합친 인구가 되는 겁니다. 32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공장 6만 개가 문 닫았다. 이거를 내가 찾아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서 트럼프가 이제 선거운동을 했고,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까지도 백인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코너에 몰린 세대입니다. 얼굴 하얗다는 게 죄예요, 이제는. 백인은 그냥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욕먹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때리면 큰일이 되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 때리는 거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지는 그런 것을 트럼프가 완전히 다 깨놓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공화당은 기왕의 미국 보수정당이라기보다도 그래서 그 심지어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는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라는 책도 있습니다. 리퍼블리칸이 공화당인데 노동자의 공화당. 그래서 트럼프의 공화당을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 노동자의 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트럼프가 그 노동자들, 그 세계화 시대 때 손해를 본 노동자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세계화 시대 때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통해서 덕을 가장 많이 보게 된 미국의 아주 그 상부 기업가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을 친중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바이든은 연설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독재자인 푸틴과 김정은이라고 얘기했지 시진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친중,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들은 이제 뭐 친중 반중을 떠나서 중국이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믿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자기 일자리를 찾아둘 것이라고 믿은 그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스틸벨트로 명성을 날리다가 미국의 공업지대였다가 지금 그 공장들이 다 문 닫아가지고 녹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로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여러분 그 미국 선거하는 지도 보실 겁니다. 여기 그 빨간 지도가 바로 공화당을 지지한 주고 파란색이 민주당 지지한 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블루 스테이트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한 주를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레드 스테이트 그러면은 공화당을 지지한 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보면 미국 중간에서부터 약간 동쪽에 북쪽 거기 보면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요 네 개 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네 개 주를 스틸 벨트, 강철 벨트라고 부르는 주입니다. 미시간 자동차 산업, 오하이오 뭐 석탄, 석유, 뭐 철강, 펜실베니아 철강 산업, 위스콘신 거기서 GM 자동차가 나오고 그랬죠. 바로 이 주가 미국을 먹여 살렸던 주입니다. 2차 대전 때는 탱크 만들던 주고 군함 만들던 주고 그런데 그 주는 미국에서 오래된 주기 때문에 인구가 이 네 개 주가 전부 미국에서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은 인구가 많은 주가 선거인단이 당연히 많죠. 근데 선거인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간 정당이 통째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저 네 개 주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주였습니다. 선거하는 동안에 위스콘신 주에는 힐러리가 간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은 저건 당연히 내 거니까. 근데 트럼프가 저길 가가지고 노동자들을 흔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저 직업 찾아서 줄 테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저 네 개의 주를 1988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네 개 주를 다 석권한 적 이후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저 네 개 주를 다
공화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의 그 분위기가 유지된다면은 바이든보다는 이 트럼프가 훨씬 대통령 당선될 전망이 좋다라고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시간, 위스콘신 다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오하이오도 그렇고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들 같은 데 보면은 뭐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좋다고 그러는 책도 트럼프 정신 나갔다라는 책보다 결코 판매 부수라든가 가지수에서 적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기 그냥 쭉 보면 뭐 All Out War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뉴트 깅리치 같은 사람은 뭐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이죠.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을 했던 공화당의 아주 그 정통파 공화당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원래 역사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언더스탠딩 트럼프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상당히 괜찮게 묘사하는 뭐 그런 책도 썼고 깅리치는 이제 뭐 앞으로도 그 트럼프에 관한 트럼프의 우호적인 책을 많이 이제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엄프 저것도 이제 그 미국이 얼마나 지금 정치가 썩어 있느냐. 트럼프 같이 그 아웃사이더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지만 왜 뭐 맥케인이라든가 그리고 부시라든가 원래 공화당에 있던 사람이라도 민주당하고 기득권 세력들은 서로 못한다. 이 개혁은 오로지 바깥에 있는 사람밖에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이 에릭 볼링이라는 사람이 쓴 수엄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비지라는 사람 또는 데이비드 호로비츠. 데이비드 호로비츠는 아주 미국에서 난리던 좌파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뭐 지금 완전히 보수학자가 돼가지고 또 아주 이 사회적인 행동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런 책들도 트럼프를 비난하는 책, 뭐 Fear라든가 Fire and Fury, 뭐 우리가 한국말로 다 번역됐습니다. 그런 책들 못지않게 미국에서 이제 다 많이 보는 책이다. 제가 그 최근에 본 책으로는 빅터 데이비스 한슨이라는 저 사람은 정말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를 쭉 했는데 고대 전쟁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전쟁사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인데 상당히 그 서양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뭐 미국의 애국자라고 보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촌을 대표하고 대단한 지식인이지만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포도 기르는 포도 농장도 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The Case for Trump. 트럼프를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한다면 트럼프를 변호하다, 뭐 트럼프를 변호한다라는 책인데 이런 책도 뭐 우리나라에서 한번 좀 뭐 이 누구라든지 번역을 해서 한번 봐야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서 미국 정치 바꿔놓는 것 중에서 가장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막강한 일은 미국의 법원을 특히 이제 대법원을 보수로 바꿔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법관이 9명인데 대법관은 한번 임기가 임명이 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합니다. 종신제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가 이거 한번 언젠가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5대 4로 보수가 한 사람 더 많은 상태인데 지금 진보의 아주 진보적인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물러나게 될 경우에 그 자리마저 보수로 앉히면은 앞으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그 보수가 득세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싸워붙으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고 마지막에 판정해 줄 수 있는 게 대법원인데 대법원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트럼프가 그런 일에 그냥 그 이제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그 세단이 아니라 트럭입니다. 트럭. 지금 보는 차가 F150이라는 차인데 포드에서 나온 트럭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그러는 차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뭐 이거저거 뒤적거리다 보니까 2018년도 미국에서 단일 차종으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바로 저 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무슨 그 SUV 뭐 이런 거가 많이 뭐 SUV랑 같은 종류인데 이거는 SUV가 아니라 트럭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농부들이 좋아하는 차인데 뭐 의사들도 좋아하고 왜 저걸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저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의 기준으로 보니까
팔린 차가 1,700만 대래요, 전체. 근데 그 중에서 68%가 트럭 아니면은 SUV다. 요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슨 차를 만들어야 된다가 딱 나오는 것이죠. 조그만 차, 기름 많이 안 드는 차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뭐 셰일 혁명 때문에 기름값이 별로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그 F150이라는 이거 지금 한국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봤더니 미국에서 볼 땐 그렇게 큰 차로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의 어느 주차장에 있는 거 보니까 뭐 다른 차를 워낙 압도할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이런 차들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는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기름값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얘기죠. 이거 좋은 차들은 뭐 보통 승용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뭐 그림 보면은 승용차처럼 그 문이 2개 있으니까 뒤에도 다 사람 앉을 수 있고 뭐 그런 차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퓨 리서치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2018년 9월 6일 날 이렇게 이제 좀 나온 지 뭐 한 10개월 정도 된 것이죠.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디에 속하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나 상류에 속합니다가 19%, 아이 나는 저 바닥이에요가 29%, 나 중산층입니다가 52%입니다. 저는 이거가 물론 자기가 어퍼인데 아닌데 어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사는데 로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저만큼 많다는 거는 사회가 대단히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너가 어디 속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둘 중에 하나의 가운데가 없습니다. 아이 나는 가난하다고 내리든지 아이 나는 그래도 잘 살아야 하고 올리든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원래 그 어느 사회든지 안정된 사회는 그 중산층이 많은 사회입니다. 중산층이 그 민주국가의 그 등뼈나 마찬가지죠. 민주사회에. 근데 나는 이 통계를 보니까 그런 대로 뭐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지난주 그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유럽. 가서 영국 여왕 방문하고 뭐 한껏 이제 트럼프가 그 대접도 받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하고 지금 여러분 저 사진 보면은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함께 싸웠던 동맹국들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2차 대전 때 놀망디 상륙작전은 미국하고 연합군이 프랑스의 해변을 상륙작전을 한 것이죠. 정말 처절한 작전이었습니다. 뭐 수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 첫날. 여러분들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이 처절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영국 군들은 그걸 교과서로 쓴답니다. 영화를 보면서 상륙작전이라든가 또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영화보다도 더 처절했다라고 이렇게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올라간 그 연합군, 그런데 러시아가 사실은 2차 대전 때 인명피해가 제일 많은 나라는 소련입니다. 소련은 무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잡으면 한 6천만 명 정도가 2차 대전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소련 사람이 2천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다 해서 몇십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 사람은 미국의 거의 한 4, 50배 인명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을 격파한 나라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은 소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런데 요번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 모임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물론 러시아는 주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2차 대전에 가장 그리고 5년 전에는 받았습니다. 70년, 75년 이렇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해 파티를 하겠죠. 그런데 금년에는 아예 초대를 받지 못하고 그 시진핑하고 만났습니다. 이 국제정치의 구도를 보세요. 이제 자유주의하고 전체주의로 지금 미국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우리는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들이지, 우리는 민주국가야, 우리는 자본주의를 하지. 저쪽은 독재국가, 그리고 전체주의, 인간의 자유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사진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유럽의 지금 브렉시트라는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한 것이죠.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한 것이 트럼프 현상의 전조입니다. 이제 우리가 뭉쳐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세계와 함께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시대가 이제 지난 한 몇십 년이죠. 근데 세계와 함께, 세계와 더불어가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결정을 우리가 해야지 왜 그것을 EU가 하니? 라고 영국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국이 브렉시트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나오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소위 말해서 글로벌리스트 정치가들이 차일피일 이걸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아예 브렉시트 정당이 생겼습니다. 나가버려? 지금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브렉시트 정당이 있는데 나이겔 파라주라는 사람이 당수예요. 근데 이 사람 당이 영국의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거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작년 9월 25일 유엔에서 말한 여러분 우리 함께 사는 것보다 각자 자기가 잘 살도록 애국적으로 노력합시다. 이기적으로가 아니라 애국적으로 각자가 잘 살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아마 이것은 하나의 그 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계가 너무나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유럽 문제 뭐 PC 문제를 연구한 그 홍지수 선생이라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랍 사람이 스웨덴에서 강간을 했는데 그 강간범을 아는데 그거를 고발을 못 한대요. 왜? 그 사람 쫓겨나면 불쌍하다고. 스웨덴 같은 좋은 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사람 쫓겨나면 정말 살기 힘든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마 이게 그 PC가 도를 넘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역풍을 받은 것이 이 파라지 같은 사람의 정당이 1등이 되는 그리고 이번에 그 유럽 의회에 지금 브렉시트당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진 그 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자유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PC 옳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PC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맞는 거 아닐 수 있는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대학을 다 졸업해야 돼. 이거는 참 맞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이 대졸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고등학교만 나오도 하는 일을 하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때 행복하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바로 트럼프가 보통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는 말을 대신 얘기해 준 것이죠. 바로 지금 그런 그 역풍들 정치적인 올바름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반동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1등이 브렉시트 파티인데 앞으로 선거하면 26%쯤 얻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등이 노동당 22%, 3등이 보수당 17%, 4등이 리버럴 데모크라트, 우리말로 하면 자유민주쯤 되는데 16%, 그리고 그린 파티, 뭐 전부 다 이제 그린 파티 이런 데가 좀 좌파적이죠. 11%. 그래서 유럽 의회에 우파 정당이 약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것은 기왕의 그 흐름에 대한 이 반란이나 반동인데 바로 트럼프가 바로 미국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 반동이 트럼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조 바이든을 보고 스왑프맨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트럼프를 반동이라 친다면은 그 사람은 그 반동의 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득권을 대표하는 스왑프맨입니다. 그리고 스왑프맨은 글로벌리스트고 글로벌리스트에서 제일 득을 본 것은 그 부자들, 그 기업가들, 왜 싼 노동력, 싼 물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중국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싸움이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책들이 이제 많이 뭐 나오고 그러죠. 요거는 제가 이제 나온 지 뭐 한 1년 정도 된 책들 쓴 건데, 아시아 세기가 끝났다. 아시아 세기가 시작도 안 된 채로 사실은 끝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분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우리들이 분석할 때 이제 정치학 분석 이런 것 때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대가 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뭐 늘상 해요. 근데 그 말은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시대가 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 또 단위가 국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온다. 미국의 시대가 가고 인도의 시대가 온다라고 쓴 것은 그 학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시대가 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국가고 아시아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 수십 개 국가가 모여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인 언급을 할 때는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아시아의 시대는 가고 유럽의 시대는 온다 그러면 맞아요. 또는 뭐 유럽 시대는 가고 북미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건 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팩트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지라도 근데 아시아의 시대가 저는 오기가 힘든 이유가 아시아는 그 라이벌들의 묶음입니다. 라이벌. 예를 들어서 노스 아메리카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그냥 북미지. 근데 거기는 북미의 힘은 캐나다 더하기 미국 더하기 멕시코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힘은 아시아의 그냥 강대국 세 나라를 봅시다. 중국, 일본, 인도인데 중국을 1이라고 치고 일본 힘을 1이라고 쳤을 때 1 더하기 1이 1이 나오지 않고 0이 됩니다. 왜? 둘이 서로 반대하는 힘이니까. 그래서 더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인용한다면 1 더하기 괄호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1이면은 1. 그래서 그 세 나라를 합치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 세 개를 합쳤을 때 이거는 그냥 순수한 경제 힘이 아니라 종합된 힘입니다. 이 힘이 정말 상승이 되는 힘이냐, 그렇지는 상쇄가 되는 힘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아시아 강대국의 세 나라를 합쳐서 각각 1점을 주고서 합쳐보니까 1점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되기가 되게 난감한 것이죠. 왜? 라이벌들이니까. 바로 그래서 이 용법이 틀린 겁니다. The End of Europe. 이런 책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유럽이 문명으로서 옛날에는 서구 문명의 보루를 유럽으로 쳤는데 지금은 서양 문명의 보루를 미국으로 칩니다. 바로 이런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 조지 프리드맨 책은 원래는 뭐 나오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그 완성이 안 된 책입니다. 더 아메리칸 이어로 해가지고 아직 안 나오고 뭐 내년쯤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 조지 프리드맨이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미래학자고 지정학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의 시대가 이제 다시 온다라고 21세기 다시 미국의 시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제작격인 사람이 바로 피터 자이안입니다. 피터 자이안이 쓴 그 미국 없는 세계, 뭐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조지 프리드맨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조금 지난 얘기지만은 이것이 이 시대가 턴한다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그 잡지에, 이코노미스트도 아주 유명한 잡지죠. 저도 이것도 보다가 저는 요새 이것도 또 여기서도 아주 트럼프가 대통령 된 데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하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잡지죠. 세계화를 찬성하는 잡지인데 물론 이제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잡지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6년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 잡지를 보니까 새로운 민족주의 해가지고 푸틴도 민족주의자고 트럼프도 민족주의자고 그 표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프랑스가 따라와요. 프랑스가 하마터면은 우파 정권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그 상징으로 트럼프는 뭐 이때 나올 때 미국 넘버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구호를 이제 걸고 나온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이 무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무드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무드에 의하면 중국하고 미국은 한번 붙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까지 큰 거는 바로 세계화 시대, 글로벌리즘의 제일 이제 덕을 본 나라가 중국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일 덕을 많이 봤던 나라가 지금의 무드에는 완전히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세계 무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9년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그냥 혼자의 별종이 아닙니다. 아주 그 유별난 별종이 아니라 그 도덕에 흐르는 그 무드를 그래도 반영하는, 물론 그 사람이 또 무드를 끌고 갈 수도 있겠죠. 뭐 미국 대통령도 되면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그 과정은 이 변화는 그 물결을 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더 그 큰 그림으로 보니까 저기 옆에 있는 북치는 사람이 이 팔에다가 그 유니언 잭, 영국 깃발을 달고 있군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뭐
그 큰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그 민족주의 쪽으로 그 국가의 모두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 설명하는 책도 나왔어요. 스티븐 킹이라는 그 학자가 Grave New World,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는데 이 새로운 세계, 옛날에 Brave New World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용감한 신세계. 이 Grave New World는 비참한 신세계라는 뜻이 될 겁니다. Grave 그러면 뭐 무덤이라는 소리가 되니까요. The End of Globalization. 이제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 The Return of History. 역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저 말 역사가 돌아온다고 그러면 이제 싸우는 세상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이좋게 장사를 하지 싸우지 말고, 그게 글로벌리제이션의 구호예요. 우리 장사합시다. Let's trade, not war. 우리 싸우지 말고 장사합시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은 세계화가 도가 깊어지면 전쟁의 빈도도 높아진다라고 보죠. 왜? 국가들이 서로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나의 운명이 적이 달려 있어요. 저 나라의 정책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에 전쟁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반드시 평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화가 퇴조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뭐 땅도 좁고 뭐 자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수출로 이만큼 된 겁니다. 수출 입국이라는 뭐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는 인력이라는 그런 자원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5천만이 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력으로 버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그거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그래서 세계화를 우리가 그 무드를 탄 나라인데, 지금 전체 모양이 세계화 쪽으로 안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그 대전략을 추구하는 노력이 된다고 봅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가 세상 변하는 걸 빨리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학자들이 그 좋은 말을 막 만들어요. 브릭스라는 단어가 또 한때는 또 아주 끝내주는 용어였습니다.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디아, 그리고 C, 차이나. 그러니까 BRICS. 그래서 그 브라질, 인도,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대국 아닙니까? 대국이 경제 발전이 그냥 7%에서 10% 되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의 주역은,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책은 한두 권이 아닙니다. 도서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앞으로 21세기는 인도가 1등 될 줄 몰라. 그리고 어떤 책 제목은 브라질이 미국 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뭐 그냥 학자들이 또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들이, 자원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이 빠르니까 이제 앞으로 전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브릭스란 말이 또 한동안 유행했는데, 요거 이미 2014년이니까 벌써 6년 된 책이에요. 6년 된 잡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Great Deceleration. Acceleration의 반대가 Deceleration이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지금 달리는 그 트랙인데 그냥 완전히 진흙탕이 돼가지고 뭐 몸이 반쯤 빠진,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다가 미국이 앞에서 진흙탕 다 뿌리고 뛴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브라질, 인디아, 뭐 인디아는 그래도 남아있는데 러시아가 앞으로 다시 부흥을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라고 보는 얘기는 이제 거의 뭐 때가 지난 얘기처럼 지금 할 정도인데, 그거를 못 따라가면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않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적지 않은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북미 대륙 지도를 봤는데, 제가 금방 얘기를 했었죠. 북미 대륙은 캐나다 더하기 미국 더하기 멕시코, 그런 그 세 팀을 합친 힘이 나오는 거라고. 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힘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상쇄돼 버립니다. 합쳐지지 않고. 그런데 뭐 이렇게 옛날 자료들 뒤지다가 세계화 얘기하면서 좀 요 아이디어를 봤는데,
캐나다가 원래는 그 유럽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죠. 그래서 캐나다 깃발에는 그 영국 깃발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나라들이 전부 다 앞에다 영국 깃발을 달아요. 그 호주에도 영국 깃발이 하나 들어있고, 뉴질랜드에도 영국 깃발이 있고, 캐나다에도 영국 깃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이제 완전히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그냥 그 영국의 식민지라는 유산에서 뭐 독립 뭐 그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하여간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바꿨는데 이 양쪽에 빨간 띠가 있고 가운데 단풍 잎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단풍인데, 제가 그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 이제 뭐 강의하러 드문드문 갔었는데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 깃발을 그 유니언잭 영국 깃발을 떼어내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만은 그 앞에 흰 거하고 단풍나무, 그 캐나다는 단풍나무가 정말로 끝내줍니다. 가을에 가 보면은 뭐 환상적으로 이 단풍이 그 아름다운 곳인데, 그 하얀 바탕에 단풍 있는 거가 그 캐나다 대륙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 태평양이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이 대서양.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영국 편에 있는 유럽 나라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 쪽 나라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딱 중간에 있는 나라다. 이게 바로 아시아가 커졌다라는 것을 이 깃발에서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제일 부음을 이루고 있는 데가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해당되는 거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입니다. 거기가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참 중국 사람들 많아요. 홍콩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그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그 캐나다의 명문 대학인데 동양 사람들 교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바로 앞에 빅토리아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빅토리아가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수도입니다. 빅토리아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 큰 섬,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섬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보면 미국이 보입니다. 미국 산이, 빅토리아에서 미국의 산이 이렇게 뭐 산에 이렇게 흰 눈 쌓은 거가 보여요. 여름에도 산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빅토리아에 캐나다 태평양 함대 본부가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뭐 미국처럼 퍼시픽 플리트라고 그러진 않고, 이 사람들은 메리타임 포시스 퍼시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쪽 서쪽에 있는 그 해군 기지는 메리타임 포시스 어틀랜틱, 대서양 함대, 태평양 함대인데 지금 태평양 함대가 대서양 함대보다 더 막강합니다. 이제 뭐 중요 배 숫자는 뭐 각각 14척 정도 되는데 태평양 함대 쪽은 잠수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그 화력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투력이. 하여간 그 캐나다도 이제 아시아를 보고,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 강좌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 거기에 미국이 우리는 아시아 나라라는 걸 아주 애써서 지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나라입니다, 미국은. 근데 아시아 나라라는 이유를 미국이 설명한 거가 이제 재밌는데,